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대 재학생들과 교직원, 교수 등이 상처받은 무슬림 유학생을 위로하는 평화문화제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최근 북구청이 경북대 안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돌파구를 찾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새벽 북부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을 텐데요. 외출하실 때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엔 대체로 흐렸지만 한낮에는 안동 29도까지 오르면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 습도가 낮아져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산행과 캠핑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동시가 경북도청 이전 결정 15주년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을 기념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낙동강변 둔치 다목적 광장에서 시민화합 대축전 행사를 개최합니다. 도청 신도시는 앞으로 북부권 시군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며 신성장 거점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전망인데요. 안동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향후 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 원이 투자되고 생산 유발 효과 8조 원, 고용 창출 3만여 명에 이를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화합 대축전 1부에선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지고 2부 축하 공연에선 장민호와 김희재, 강혜연 등 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으신 지역민들께선 주말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 따라 구름 많거나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포항이 19도, 울진 1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다소 낮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8도, 경주 30도, 영덕 27도, 울진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질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포항 철길숲에 새로운 문화휴식 공간인 시민광장이 조성됩니다. 전체 철길숲은 유강리에서 우현동까지 이어지는 9.3km 길이에 이르는데요. 포항시는 오는 12월까지 북구 등량동 철길숲 인근 9천여 제곱미터 땅에 시민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현재까지 사유지와 지작물 협의 보상을 마치고 토공, 배수공사 등 기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은 진입광장과 잔디광장, 석가산, 수경시설, 전망데크와 장미원 등으로 구성되고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소나무와 벚나무 등 교목류 250여 본과 남천 등 관목류 19,900본, 억새류 650본과 정원장미 90본 등의 식물과 꽃을 심을 계획인데요. 포항시는 철길숲 일원의 시민광장을 조성해 시민 만남과 의견 표출, 문화공간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한 행사와 공연, 전시, 휴양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2도 낮은 20.3도, 습도는 92%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부터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다가 모레 일요일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 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파고는 0.5에서 1.5m로 바다의 물결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어제 울릉도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울릉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후원 물품 지원은 울릉도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선정한 저소득 취약계층 5세대에 2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후원하는 것이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도소벽지 지역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하게 됐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울릉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약 사건이 연예인을 넘어서 일반에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최지연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마약 사건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도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학원가에서 에너지 음료라고 속이고 일반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준 사건이 있었죠. 네. 최근 대구에서도 청소년에게 마약을 주고 투약하게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힌 고등학생 A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까지 줄줄이 적발된 건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생 A양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후 A양이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중독되자 판매까지 가담시키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예, 정말 나쁘죠. 마약 사범이 실제로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증가 추세인데요. 수치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18년 348명에서 2022년 578명으로 최근 5년간 6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국적으로도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2,38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10대 마약 사범도 2017년에 119명에서 작년에 441명으로 5년간 4배나 증가했는데요. 과거에는 이 마약 범죄가 유흥업소라든가 일부 부유층 자제, 연예인 등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일반인을 넘어서 학생들에게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마약 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투약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물질을 투약했는지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또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고 이런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 투약,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자체는 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법원의 판결도 그렇습니까?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마약을 팔려고 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했고요. 또 마약류를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중량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투약의 경우에 제가 진행한 국선 사건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초범이면 보통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예.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자수하거나 초범인 경우 또 진지한 반성이 있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사유로 보거든요. 네. 특히 또 자발적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면 상당 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은 초범보다도 재범이 많다면서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국선 사건을 진행해 보니까
보니까 의외로 마약 사건 자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사실 초범으로 끝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네, 국선을 진행하면서 마약 사건으로 동일한 피고인을 2번 만나기도 했고요. 또 재범 기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진행한 마약 국선 사건은 출소한 지 40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보다는 물론 형이 높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범으로 만나는데 재범으로 또 두 번째 또 만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 사례도 소개해 주셨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나요? 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최근 4년간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 판결문 25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꼴인 7건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또 실형을 받은 18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10건이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가장 높은 처벌은 징역 7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판매책을 엄벌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처벌 인식이 높지 않은 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또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아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혐의로 보고요. 네. 또 다른 강력범죄 혐의 이렇게 각각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로군요. 네. 그래서 지난 2021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대학생이 마시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탄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21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고등학생에게 비타민 약이라면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을 물과 함께 건네고 학생이 이를 복용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자 방에 눕힌 다음에 추행을 한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와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벌 규정에 비해서 판결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처벌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서 최근에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법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의 양형 기준이 낮으면 이런 판결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내년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국위 양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좀 바뀔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성년자 대상 마약 사건에 대한 걱정, 우려가 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방침을 세우기도 했죠.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약 사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검에서도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선 청소년의 마약을 공급하거나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서 우선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요. 네. 또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판매한 사람은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네. 다만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는 의지를 가진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도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마약 사범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모든 국가에서 마약을 엄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 이제 미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네. 미국은 마약을 끊겠다는 중독자에게 처벌보다도 치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으로 검거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판사는 치료와 구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치료를 선택을 하면 약물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서 치료 담당자가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고 판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선택권을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중국의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 무거운 처벌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복용량이 적은 경우에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마약의 수량을 누적 계산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1kg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밀수 판매, 제조한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까지 처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마약류에 따라서 처벌 규정은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랑 형량은 비슷한데요. 다만 민간 주도 약물 중독자 재활 시설에서 재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치료와 재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마약이 워낙 이제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하는 것 말고 좀 법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판결도 가능한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실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치료 명령과 치료 감호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치료 명령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에 마약 중독 치료를 받도록 직권으로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치료 감호는 검찰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형기 중 일부를 공주에 있는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22년 4월까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사범 9,892명 중 치료 감호법에 의한 치료 명령 처분을 받은 마약 사범은 고작 1.6%에 불과한 156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사건 외에 대부분은 단순한 실형만을 선고받게 되는데 마약류 사범의 경우에 각 교도소에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제로 법원 판결 자체도 생각보다 중하지 않은 데다가 마약 사범이 출소 후에는 스스로 병원이라든가 재활센터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도 정말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투약자들이 다시 이제 재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재범 이상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재범 기간 자체도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 사범을 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가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검에서 최근에 내놓은 방침도 마약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적극 구형하겠다고 하지만 네. 단순 투약 청소년과 초범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치료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용해서 치료나 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요. 또 마약에 중독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을 받을 때 치료 명령 부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치료 감호도 적극 청구하는 등 치료를 받을 기회를 넓힐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독 재활센터를 확대한다든가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중독 재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재범 방지 효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KBS 대구 100세 건강강좌가 오는 12일에 TV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허리 질환 바로 알기입니다. 서하나 리포터가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들을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일상생활이 어렵고 참 불편한데요. 척추가 인체의 중심인 만큼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강좌 주제는 요추척추관 협착증과 허리디스크 탈출증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먼저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만나봤는데요. 50대 남성이고 허리디스크 탈출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일 처음에는 허리
부분서부터 좀 아프다가 갑자기 엉덩이와 허벅지 이쪽으로 찌릿하게 당기면서 아팠었고요. 그러다가 발가락에 이제 힘이 조금씩 빠진다는 이제 느낌을 받게 돼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운동을 한다고 약간 삐끗하면서 더 갑자기 아파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는 잠자기가 너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좀 불편을 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MRI하고 이제 CT 검사를 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수술 치료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내시경을 하면 이제 부분 마취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이렇게 허리가 아파 보다 보니까 내 몸의 중요성을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서 치료를 받고 좋아진다고 하면은 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 걷는 연습 운동해서 허리 운동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정확히 뭔가요? 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 몸의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그렇군요. 네, 허리 디스크의 증상과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대구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문지수 부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도 있고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 다리 통증이 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 발목이나 발가락에 주로 위압감이 오시고요. 하지에 위압감이 오시거나 아니면 찌릿찌릿 또는 시리거나 무디거나 저리거나 이상 감각도 동반되시기도 하시고 심각한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대소변 장애라든가 성기능 장애 같은 증상까지 오시기도 합니다. 많이 쓰거나 또는 고령이시거나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디스크가 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변화를 겪는 중에 주변의 섬유륜이라는 부분이 살짝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안에 있는 수액 내용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디스크 탈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몸을 잘 못 사용해서 또는 체중이 너무 과다하게 나눠서 또 운동 부족으로 흡연이라든가 음주 같은 거를 많이 하시거나 또 유전적인 이유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미에도 요통을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는 또 정서적인 상태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을 경우는 휴식이라든가 먹는 약물 치료 정도, 추가적으로 물리치료, 도수치료 정도. 심하지는 않은데 불편함이 좀 더 크다면은 간단한 주사 치료 정도 하고 있고 침습적인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는다면 간단한 꼬리뼈 시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많이 겪으신다면은 간단한 내시경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응급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까지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예방법도 있겠죠? 네, 장기간 숙이거나 앉아 있었다면 꼭 스트레칭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요추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한 대구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준규 과장의 설명 전해드립니다. 요추척추관 협착증은 신경관 주변의 황색 인대나 지방 조직, 관절 등의 비유로 인해 신경관이 압박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수년에 거쳐 점차 진행되는 허리 통증 및 양 다리가 저리다, 묵직하다 등의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평소 잘 걷던 분이 다리가 저려서 쉬었다 걸어가는 등의 신경인성 파행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및 근력 저하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으며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 주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발생합니다. 주로 CT 및 MRI 검사로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확인하고 환자의 증상을 매칭해서 진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척추 조영상이라는 검사로 신경관 내의 뇌척수액의 흐름을 파악하여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 및 경막외 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 그리고 내시경 및 미세 현미경을 통한 직접 감압술 등이 있습니다. 평소 올바른 자세 및 적절한 운동을 통해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고 근육이 퇴화하는 것을 막아 부하를 줄여 협착증이 진행되는 것을 늦춰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네.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금주, 금연도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6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백세 건강강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KBS 대구 백세 건강강좌. 이번 달에는 허리 질환 바로 알기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 분들 참여 바랍니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정말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그 여파에 따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관측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 6일에도 관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스텍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청 또 독일 함부르크 대학 등 3개국 공동연구팀이 관측으로 제약한 미래의 전망 시 저배출 시나리오에서도 북극 해빙 소멸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대에 북극 해빙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얼음을 일컫습니다. 2030년대 해빙 소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 보고서가 해빙 소멸 시기로 예상한 2040년대보다 10년이나 더 빠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시기를 늦출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2050년대에는 해빙이 모두 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사라진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구온난화 위기가 현실이 된 거네요. 네, 당장 최근 수십 년 동안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극에 있는 해빙 면적이 빠르게 줄어들고 이러한 그 북극 해빙 감소는 북극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중위도 지역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해빙을 사라지게 할 만큼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지금 배출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배출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북극 해빙 소멸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1년간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북극 해빙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증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인간의 그 화석 연료 연소와 산림 벌채로 인해서 방출된 온실가스가 북극 해빙 감소를 일으킨 거죠. 심지어 이런 온실가스가 계절과 시기에 상관없이 1년 내내 해빙을 줄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기체 중에 미세한 액체나 고체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부유물을 뜻하는 에어로졸이라든지 또 태양, 화산 활동이 북극 해빙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북극 해빙이 사라질 것이다. 이 예측이 2030년대라면 당장 7년 뒤에 닥칠 미래거든요. 네. 연구팀은 기존 예측에 활용된 기후 모델들이 해빙 감소 추세를 전반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연구팀이 미래 예측 시뮬레이션 값을 보정한 결과 미래 해빙 감소 속도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2050년대 해빙이 소멸할 것이라 확인하면서 탄소 중립과 무관하게 북극 해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빨라진 이 북극 해빙의 소멸, 물론 인간 사회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빙이 줄어들면 세계 곳곳에서 한파와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할 거고요. 네. 또 시베리아 지역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지구 온난화가 훨씬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구팀은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동시에 그 북극 해빙 소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적응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기후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당장 올 여름 대구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엘니뇨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엘니뇨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태양 에너지가 유입되는 곳인데요. 평소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또 동태평양은 낮은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입니다. 네. 그런데 바람이 약화되면서 남미 연안에서 평상시 바다 밑에서 올라오던 차가운 물이 상승하지 못하게 되면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입니다.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대구의 강우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네, 엘니뇨는 단순히 바닷물 온도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요. 바닷물 온도 변화에 따라서 대기와 해양의 흐름이 달라져서 기후 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엘니뇨는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오게 하기도 하고 또 비가 적게 내리던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기도 또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에는 가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올해 이런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여름 한국 전역에 우리나라 전역에 폭우가 자주 내릴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부보다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기압성 순환도 함께 발달하는데 이 영향으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 지방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예고된 폭염도 관련이 있는데 이미 일본 부근에서는 우리나라를 덥고 습하게 만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력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요? 네, 특히나 대구는 지금도 한낮 최고 기온 30도씨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인접 국가들에서도 폭우나 폭염 피해가 잇따랐죠? 네, 중국에서는 지난달에 폭염 아니면 폭우인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되면서 홍수와 흉작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4일에는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1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고요. 일본 기상당국은 올해 태풍에서 습한 공기가 대거 유입됨에 따라서 장마 전선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상 피해가 있는가 하면 농민이 키우는 농작물의 변화도 생겼죠? 네, 이른바 과일 지도가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이 두드러집니다. 아열대 과일이라고 생각했던 바나나나 또 애플, 망고 등을 포항에서 수확을 하고요. 또 경주의 77곳에서는 멜론 같은 과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후 변화를 실감나게 하는 점입니다. 제주도 하면 감귤인데 이 감귤이 이제 경북 지역에서도 자라기도 하죠? 네, 감귤 총 재배지는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재배 한계선이 강원 해안까지 올라간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는 경주에서 이른바 경주봉을 비롯해서 레드향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경주봉? 네. 예. 2010년에 경주 남부 지역에 보급된 감귤나무는 지난해 재배 면적이 9.5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주봉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또 토양이 좋은 곳에서 자라면서 빛깔도 좋고요. 당도나 산도 조화가 최상급이라는 평가까지 얻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자취를 감출 과일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6대 과일 재배지 변동 자료에 따르면 사과나 복숭아는 2090년쯤에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일단 2050년까지 사과 재배지는 계속 감소를 할 거고요. 네. 또 배와 복숭아, 포도는 2050년까지 소폭 늘어나다가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0년쯤 뒤에는 청송 사과나 또 청도 복숭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한때 그 능금의 주산지였던 대구에서 능금 사과가 떠난 자리를 대체하는 과일도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대구 동구에서 자라는 체리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체리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대구 동구 상동마을에서 일본인이 처음 키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재배가 이어지고 있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꽤 오래된 재배 작물이긴 합니다. 체리는 일교차가 최소 5도씨 이상인 날이 110일에서 115일 이상이고 또 일조량이 높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요. 또 노동력도 비교적 적게 들고 수확량과 소득이 높다는 점도 체리 재배의 장점입니다. 네. 물론 아직 대구에서도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자타공인 능금의 고장이자 또 능금꽃 하면 생각나는 고장이었던 시절과 비교를 하자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의 주요 작물 중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게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연인데요. 대구 동구 반야월 연꽃단지 일대는 전국 최대 연 생산지로 자리매김을 해왔을 만큼 그 상징성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듯이 동구 반야월 연근의 생산 점유율은 2021년 기준으로 34%로 전국 1등입니다. 이런 반야월 연 명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구가 아닌 상주나 문경 등의 지역에서도 연재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은 6월에서 8월에 줄기가 자라고 또 생육에 적절한 온도는 25도씨에서 30도씨까지고 또 최대 39도씨까지 견딜 수가 있거든요. 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렇듯이 지역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러네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민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 적응형 품목을 육성하고 또 권역에 알맞은 작목을 재배치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현재 국토 6.3%를 차지하는 아열대 기후대가 2030년대에는 18.2%, 또 2050년대에는 55.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네.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는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삼성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대전에서 하나이글스와 치른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6일 현충일부터 8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주중 3연전에선 1승 2패로 아쉽게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번 주에 대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일 NC와의 첫 경기에서 이제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9회를 깔끔하게 막아내 팀의 승리를 지켜내면서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이브로 오승환은 시즌 8번째 세이브를 올렸는데요. 네. 동시에 오승환의 KBO 리그 통산 378번째 세이브이자 한미일 통산 500번째 세이브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기록을 달성하기까지의 여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2005년 삼성에서 KBO 리그에 데뷔한 오승환은 그해 4월 27일 프로 첫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이제 그해 16세이브를 올리면서 신인왕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후 2013년까지 KBO 리그에서 삼성 유니폼을 입고 277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일본 한신 타이거에서 활약한 오승환은 특유의 돌직구를 앞세워 2년 동안 80세이브를 기록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은 계속됐죠? 그렇습니다. 오승환은 일단 첫 해부터 주전 마무리를 맡는 등 세계 최고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뽐어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토론토 블루제이스, 콜로라도 로키스 등지에서 활약한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4시즌 동안 42세이브를 기록한 뒤 2019년 8월 친정팀 삼성으로 복귀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잠실 두산전에서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한 오승환은 그해 18세이브를 시작으로 6일 NC전까지 100세이브를 추가해 사상 초유의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그 500세이브라는 숫자가 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가요, 이게? 네, 이게 전문 마무리 투수 중에서는 이제 손에 꼽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한미일 프로야구를 통틀어서 50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투수가 이제 단 3명뿐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 이제 마리아노 리베라가 652세이브, 그리고 트레버 호프만이 601세이브, 그리고 오승환이 500세이브로 딱 3명이거든요. 딱 3명인가요? 오승환 네. 선수까지 포함해서 딱 3명입니다. 오. 네, 일본 프로야구 개인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을 보유한 이와세 히토키도 407세이브로 500세이브엔 다소 모자라거든요. 네. 이제 선수 본인은 이제 한 무대에서의 기록이 아닌 만큼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다고는 말해왔지만 대단한 기록이면은 이제 틀림이 없습니다. 네,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인데 이제 오승환 선수가 더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이 어떤 게 있나요? 물론 이제 한미일 통산 600세이브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것은 이제 KBO 리그 통산 400세이브입니다. 현재 378세이브를 기록 중인 오승환은 이제 22세이브를 추가할 경우 KBO 리그 400세이브라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22세이브라면은 올해 안에도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요? 네, 시즌 초반처럼 갑자기 슬럼프를 겪거나 하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올해 안에 꼭 달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삼성에 다시 부상자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주말 하나전 도중 외야수 구자욱과 내야수 김동진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중 구자욱은 수비 과정에서 햄스트링이 손상됐습니다. 이 좀 검진 결과 회복에 6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걸리네요. 네, 여기에 외국인 에이스 데이비드 뷰캐넌까지 원인 불명의 손 통증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걸렀습니다. 8일 선발 등판 예정이었는데 이제 뷰캐넌을 대신해서 1차 지명 출신 이제 황동재가 대체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뷰캐넌의 경우 이제 증상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주기가 불규칙적이라서 엔트리에서 말소 여부도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다시 다친 선수들도 있는데 다들 팀 내에서는 중요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뭐 안 중요한 선수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렇죠. 이제 출혈이 큰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심 타자와 1선발이 동시에 자리를 비웠는데요. 특히 구자욱의 경우 이제 말이 6주지 이제 회복 후 훈련을 거쳐 이제 실점 감각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소요 시간을 이제 계산하면은 전반기를 모두 날리고 후반기에서야 겨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뭐 팀뿐만 아니라 팬들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복귀를 앞둔 다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2일 이제 저한투수 최채은과 우한 최지광이 국방연부를 마치고 상무에 전역해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선발 불펜할 것 없이 이탈자가 많은 삼성으로서는 이제 천군만마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네, 두 선수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발진의 누수가 심한 만큼 입대 전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최채흥은 무리 없이 선발로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보다 또 제구와 경기 운영력을 높게 평가받았던 선수인 만큼 선발진에서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최지광 역시 이제 헐거워진 삼성 불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제 불펜 필승조가 너나 할 것 없이 부진하고 있는 만큼 가뭄에 담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예, 두 선수가 돌아와서 팀에게 힘이 돼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디인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구에서 롯데자이언츠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13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2경기나 치렀어요. 네, 먼저 대구FC는 지난 4일 일요일 홈에서 치른 K리그1 16라운드 FC 서울과의 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제 7일 수요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반대로 0대1로 패했습니다. 예, 두 경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전 대구는 전반부터 서울 수비진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반 15분 이제 에드가가 공중볼을 따내 이제 고재현에게 이어줬고 고재현은 왼쪽 측면을 돌파해 날카로운 크로스로 세징야에게 볼을 전달했는데요. 또 세징야는 이를 감각적인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로도 양 팀은 공세를 주고받았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 대구가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전북전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한 전북을 상대로 대구는 평소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 이진용 선수가 경고누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수비에서 평소보다 불안한 모습을 이따금씩 노출했습니다. 그 결과 후반전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이후 세징야를 필두로 에드가, 고재현, 이근호, 바셀루스 등 공격수들을 활용해 전북 골문을 노렸지만 아쉽게 득점에 실패하면서 패했습니다.
예, 대구의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기 텀이 좀 짧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뜩이나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대구의 전술인데다 선수 교체도 좀 적게 하는 편이다 보니 선수들에게 피로가 많이 쌓이지 않았나 네. 싶네요. 교체 자원 활용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교체 명단의 선수들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잦은 교체 시 이제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 흐름 템포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감독들이 이 같은 말을 좀 몇 번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대구의 이번 주 상대는 어느 팀입니까? 네, 대구는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대구에서 수원FC와 K리그 1 1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예, 최근 홈 경기가 좀 부쩍 늘어난 느낌인데 수원전은 어떤 양상을 예상하세요? 네, 수원은 지금 11호 다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지난 시즌 이승호에게 대구가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방심하지 않으면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재밌는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농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이 훈련을 시작했다고요? 네, 가스공사는 7일 수요일부터 선수들 소집해 대구체육관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스공사는 강혁 감독대회과 이제 신임 김상영 코치 체제로 올 시즌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도훈 전 감독과의 계약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한동안 잡음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와 유도훈 전 감독이 이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어떤 입장 차인가요? 네, 가스공사는 이제 유도훈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더 남아 있는 탓에 자녀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경질이 아닌 계약 해지인 만큼 이제 위약금이나 자녀 연봉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도훈 전 감독은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최근 이제 가스공사에서 시즌 준비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고 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은데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유도훈 전 감독은 이제 가스공사의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석지훈 기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이게 양쪽이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3자 입장에서 100% 알기가 어려운 노릇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감독을 팀에서 내보낼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자녀 연봉을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약서 내용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스공사의 대응에 좀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말에는 또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경기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예, 좀 많은 야구팬, 축구팬들이 또 볼 경기가 많아져서 좋네요. 네, 일단 또 지난번처럼 이제 스포츠와 함께하는 주말을 이제 대구 네. 시민들이 좀 충실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드렸습니다. 대구신문의 석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가 골목 상권 회복 지원 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은 동구 송라루 골목과 서구 내당 제1골목, 그리고 북구 상격 호불호 골목과 수성구 지범 골목, 달서구의 파도곡의 길인데요. 이 동구에 위치한 송라루 골목은 맛집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지난해에는 노래자랑도 열려서 지역 주민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또 달서구에 위치한 파도곡의 길에는 대형 놀이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문화와 먹거리가 결합한 특화 거리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5곳, 모두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대구의 대표 골목 상권이 되길 바라봅니다. 고 정점식 화백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제2회 정점식 미술상 수상자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수연, 이지희 씨로 공동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정화백의 유족이 설립한 도솔문화원과 대구미술관이 공동 제정한 상으로 미술 창작을 제외한 미술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선도하는 기획자와 연구자 등을 발굴해 수상하는데요. 올해는 전시 기획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6월 15일 오후 4시부터는 대구미술관에서 수상자 이지희 학예연구사의 수상 전시, 특별 강연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수상자의 강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나 다시 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2023 경력 단절 예방 극복 우수 사례 수기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일과 생활 균형 문화 조성, 기업과 사회 전반의 경력 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열리는데요. 응모 기간은 30일까지로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구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산행과 나들이를 떠나신다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소방당국은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0% 높아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벌쏘임 예방을 위한 안전 행동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옷을 착용해야 하고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 스프레이 등은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혹시 벌집을 발견한 경우에는 자세를 낮춰 멀리 떨어져야 하고요. 벌을 위협해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팔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색깔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파프리카. 이 씹을 때 나는 아삭한 소리와 알록달록한 색감 덕분에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파프리카가 색깔마다 효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먼저 빨간 파프리카는 노화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요. 주황색 파프리카는 눈에 좋은 비타민 A와 B,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해 미백 효과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노란색은 혈액의 응고를 방지해 고혈압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맛있는 파프리카 드시고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5년간 지역의 월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6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월 평균 사망자 수보다 40%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졸음이나 전방 주시 태만에 따른 사고가 많았는데요.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